안녕하세요. 좋은 글과 좋은 책이 있는 곳, 글책방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은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고 20대 때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키는데요.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올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4%가 스스로 파이어족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도움이 될 만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몸만 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브런치 작가 문학소녀님의 글, 당신의 몸, 부동산, 돈, 부채는 지금 일하는 중인가요를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소녀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가산중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는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재미로 다녔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다녔다고 치면 사춘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학교 다니기 가장 싫었던 기간은 중학교를 다닌 3년이었다. 가산중학교는 문학소년이 살았던 독산 4동 유성연립에서 멀지 않은 우시장 앞쪽에 위치해 있던 거대한 코카콜라 공장 뒤편에 있었다. 천천히 걸어가도 20분이면 가는 그 길을 어찌나 가기 싫었던지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비비적댔다. 한참을 미적거리다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일어나 코카콜라 옆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100만 번도 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오늘 문학소년 대신 누가 학교 좀 가주면 안 되나? 약 18년간의 지겨운 학교 생활을 거친 후 문학소년은 1998년 첫 번째 회사에 취업을 했다. IMF가 터진 지 몇 개월이 지난 직후였고 당시 첫 월급은 연봉 1,200만 원이었으니 세금을 떼면 월 9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998년 당시는 지금처럼 재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IMF 직후였으니 회사명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때였으니까 그저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과 같이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SNS가 없던 때라서 남들과의 비교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였다. 그저 나만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으면 되는 구조였다. 남들의 거주지역, 먹는 것, 사는 방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낯선 이름인 땡땡땡 컨설팅이라는 곳에 첫 출근을 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였다. 직원 3명에 격리 1분이 있었던 작은 개인 회사였기 때문에 가끔 모두 외근을 했고 격리분도 은행을 가느라 자리를 비워서 문학소년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는 일이 종종 있었다. 모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를 겸임하던 사장님은 그 드넓은 사장실을 거의 비워두고 강의가 없는 날만 가끔 출근했다. 그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있게 되는 날은 문학소년의 세상이었다. 그날도 사무실에 혼자였다. 믹스커피 한 잔 타먹기 위해서 정수기통 옆으로 갔는데 격리 직원 책상 위에 입금 지출 결의서라고 쓰여있는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다. 평소 워낙 깔끔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모든 서류들을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금고에 두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누가 봐도 중요할 것 같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후다닥 밖으로 나간 것이다. 믹스커피 하나 꺼내서 종이컵에 뜯어넣고 정수기에 물을 탄 후 슬쩍 격리 직원의 책상 옆으로 다가가서 펼쳐졌던 장을 그만 봐버렸다. 상세 내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냈다. 첫째, 사무실에 있는 큰 건물은 사장님 개인 소유였다. 둘째, 우리 층 외 다른 층에 있던 많은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셋째,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받는 사장님의 건물에는 어마어마한 담보대출이 껴있었다. 넷째, 거의 출근을 하지 않는 사장님의 급여는 매일 출근하는 3명의 급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러한 사항을 알아낸 문학소녀는 월급 100만 원을 받는 내 처지와 사장님을 비교하면서 그저 부럽다라고만 생각했다.
당시 어마어마한 재테크의 비밀을 보았지만 문학소녀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 사건이 생긴 얼마 후 문학소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와 H카드를 거쳐서 현재의 은행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 회사를 옮긴 후 열심히 일만 하던 문학소녀는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고 실전에 응용해 가면서 나만의 체계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와이프와 같이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보러 갔다. 공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 만둣국 맛집에서 밥을 먹기로 하고 길을 걷는데 1998년 다녔던 당시 회사 건물이 보였다. 갑자기 문학소년의 머리에 예전 1998년 회사에서 격리 직원이 만든 입금 지출 결의서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사장님은 당시 재테크 문외한이었던 문학소년에게 재테크의 정석에 대해서 몸소 알려주고 계셨구나. 그때는 왜 못 알아봤을까? 당시 사장님은 몸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문학소년의 고정관념을 깨워주고자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문학소년은 사장님이 몸소 보여준 재테크의 정석을 못 알아본 것이었다. 사장님이 그 당시 내게 보여준 재테크의 정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급을 받는 직장이 있는가? 둘째,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가? 셋째, 투자를 한 예적금, 주식, 펀드는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는가? 넷째, 단순 소비를 위한 부채인가? 투자를 위한 부채인가? 내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정석을 사장님이 알려준 재테크의 정석과 연계시켜 봤다. 첫째, 당신의 몸은 일하고 있는가? 문학소녀는 지금 22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중이다. 당시 사장님도 월급을 대학교와 회사의 두 군데서 받고 있었고 사무실 옆에 있던 작은 인터넷 방송국도 사장님 소유의 회사였다. 이익이 나지 않아 거기서는 월급을 못 가져갔는데 만약 이익이 났다면 사장님은 총 3군데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서초동 빌딩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그분도 자신의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1% 이자도 채 나오지 않는 2020년 현재 당신의 월 급여 100만 원은 은행에 넣어둔 12억 원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연봉 1200만 원은 12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이자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평균 수명 100세인 세상에서 몸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것이다. 정직한 노동이라는 당신의 큰 머니트리 가지 하나에 추가적인 머니트리 가지들이 돋아나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당신의 부동산은 일하고 있는가? 당시 서초동에 있던 사무실 건물은 사장님의 집에서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토요일 오전에 운동 삼아 걸어서 출근하신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사장님은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에 대한 열망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다. 사장님은 자기와 같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리는 곳의 부동산이 유망하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문학소년이 그걸 깨닫는데 거의 15년이 걸렸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감내 가능한 수준의 융자를 끼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정적이고 재테크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나 많은 대출로 인해서 나머지 투자를 제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 융자 상환과 투자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 단, 당신의 부채 금리가 저렴한 경우에 한해서다. 부채 금리가 높다면 당연히 부채 상환이 먼저다. 남들보다 빨리 부동산을 보는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재테크 결론은 천지 차이가 될 것이다. 남들보다 긴 안목으로 장시간 발품을 팔아 고른 좋은 부동산은 거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금리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당신이 깔고 앉은 집이 마치 열일하는 것 같은 마법을 부릴 것이다. 셋째, 당신의 돈은 일하고 있는가?
당시 사장님이 가끔 학교 수업이 없는 평일에 출근하면 인근 거래를 하는 은행 지점의 PB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두 분이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곤 했다. 두 분은 친구 사이는 아니었으니 아마도 은행에 가지 않는 건물주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금융상품 소개를 하거나 예적금 상품을 소개하곤 했을 것이다. 모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였던 사장님도 가끔 전문가를 불러서 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은행이 제공하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종잣돈이 커지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잣돈이 커지는 복리의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은 형편없고 1, 2년 가지고는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리기는 불가능하다. 아직은 당시 사장님처럼 은행 직원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한 돈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주인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을 굴려야 한다. 넷째, 당신의 부채는 일하고 있는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당시 사장님은 엄청난 짠돌이었다. 신용카드가 없으셨으니까. 1998년 당시는 외환카드가 창립된 해였고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사장님과 같은 고소득자였다면 충분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편하게 사용하셨을 텐데 매번 현금만을 사용하셨다. 사장님의 유일한 부채는 당시 회사 사무실이 있던 서초동 빌딩의 담보대출뿐이었다. 소비를 위한 신용카드와 같은 나쁜 부채는 1도 없었고 사장님에게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매월 입금시켜주기 위해서 열일하는 좋은 부채만 가지고 있었다. 아쉽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문학소녀는 쥐뿔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쁜 부채를 매월 만들어가며 살았다. 신용카드와 같이 돈이 지출되는 부채가 아닌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일하는 부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그 귀찮았던 18년간의 등교를 거쳐서 현재 22년째 회사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다. 이제는 문학소년의 몸이 버는 것만큼 부동산, 자금, 부채라는 또 다른 세 개의 자아들이 알아서 돈을 잘 벌어다주고 있지만 지금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딱히 할 것도 없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정년까지 버티거나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한 내 손으로 직장을 때려치울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완벽하게 재테크 성공을 한 것도 아니니까. 흑수저 재테크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월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문학소년의 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지금쯤이면 적응했을 법도 한데 현실은 매일같이 누가 문학소년 대신에 회사를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꼼지락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브런치 필명 문학소년님이 쓴 글 당신의 몸, 부동산, 돈, 부채는 지금 일하는 중인가요? 였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책이 있는 곳 글책방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